다뉴브강의 비보가 전해지고 엿새가 지났습니다. 기상 여건이 나아지고 강의 수위도 낮아지면서 새로운 소식도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들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구조 전문가분들께서 지금부터가 실종자 발견의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실제로 지금 실종자인지 여부가 확인이 된 분들도 있고 안 된 분들도 있는데 현지에서는 시신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런 소식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 방송 때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지금 이 시간이 수중에서도 실종자가 뜨고 있는 시간이고 네네. 그래서 수상으로도 뜨고 있는 시간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확인은 안 됐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경험이나 정황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실종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소식이 전해진 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디서 어떻게 발견이 됐는지요? 그건 제가 현장에 없었으니까 모르는데 이제 그 예. 정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까지 수상에서 발견된 사람 보면 어떻게 보면 거리가 각각 다릅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는데 예. 의외로 늦게 발견돼도 가까운 시간인데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예. 우리가 어떤 물체가 수상으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수중으로 가다가 보면은 네. 수중에 구조물도 있고 꼭 가장자리로 흐를 수도 있고 가운데로 흐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시간이 흘러갔더라도 흘러가는 거리가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일부 많이 질문하는 내용이 선체 가까이서 어떻게 저시한 조류에서 있었느냐 하는 네. 문제 제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충분히 궁금증 가는 문제입니다. 저기는 두 가지 요인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현장에서도 우리 아까 송 대령이 얘기했지만은 저 바닥 부분이 예를 들면 뭐 많이 파여 있다든가 아니면 교각에 문제가 있다든가 선체 자체에 문제가 있다든가 처음부터 저런 장애물에 걸려서 지금까지 있다가 또 발견된 경우가 예. 하나 있고 또 한 가지는 선체 내에 있다가 이제 부상이 되면서 바깥으로 흘러나온 경우가 있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첫 번째 경우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경우. 다시 말하면 선체 내에 있다가 뜨면서 예. 천장에 붙을 수도 있고 네. 창문에 걸릴 수도 있고 저 일반 출입구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저는 오히려 그쪽에 더 신빙성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어제 우리 국민으로 확인된 50대 여성분의 이제 시신이 발견된 경위를 지금을 설명해 주신 거고요. 그분의 이제 시신이 원래 물살이 굉장히 거셌었는데 떠내려가지 않고 지금 배 근처에서 발견됐다는 그 부분을 지금 정리를 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추가로 들어온 내용이 앞서서 그 사고 지점으로부터 한 55km 떨어진 하류 지점에서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인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만 검정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명 발견이 됐는데 이게 헝가리 군용 헬기가 발견을 했다라고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거든요. 앞서서는 어제 발견된 남성분 같은 경우는 13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고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중간 정도 지점에서 발견이 된 건데 수색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봐야 될지가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이 사고가 나고 유속이 쇠닫고 얘기했을 때 또 최초 우리 실종자가 발견됐을 때 그 거리와 그 유속을 고려하면은 네. 충분히 수색 범위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서 너무 자꾸 좁게 잡는다는 그 아쉬움이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계속 이건 아니다. 좀 더 넓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뭐 그 이후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어제부터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하니까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항공기면 항공기, 예. 수상 함정이면 함정, 실제 또 시민이면 시민 모든 것이 총력을 경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금 전에 언급해드렸던 그 55km 하류 지점에서 발견된 아시아
밖에 50대 남성, 지금 한국인으로 확인이 됐다는 속보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한국인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 현장에 있는 기자가 이 사고 지점 수색하는 현장에서 물 안에서 이제 무언가 들어 올리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다. 아마 이제 검은 천으로 접혀 있는 모습까지도 기자가 확인을 한 것 같은데요. 역시 추가로 여기서 시신이 발견됐을 가능성을 조금 타진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개인적인 경험이나 지금까지 정황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발견될 때가 됐다. 또한 저 선체 안에 실제로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 증언하는 사람이 각각 다릅니다. 예. 3명에서 10몇 명까지 다른데 최소한도 3명이 있었다 하더라도 바로 지금쯤이 발견하기 쉬운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왜? 네네. 지금 이제 막 뜨기 시작했으니까. 네. 이러다 보면은 선체 내에 있었지만은 실제로 바깥에 흘러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아마 우리 실종자일 것이라 하는 것을 저는 많이 신뢰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지금 수상 수색도 중요하고 이제 선체 주변 수색도 수중 수색도 중요할 그렇습니다. 텐데 예. 지금 그 이제 하루에 근데 많이는 못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잠수사분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이 좀 한정적인 것 같던데 보통 어느 정도 주기로 들어갑니까? 그것도 몇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좀 많은 부분들이 또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잠수사 숫자는 충분합니다. 네. 근데 문제는 저기 가지고 있는 잠수 시스템 자체가 네네. 한 번에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 자체가 아닙니다. 어차피 저 잠수 시스템, 저 통제 시스템에서는 정해진 숫자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잠수사 소유는 충분히 공급을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만큼 사용할 빈도가 작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잠수에 대해서 잠수사가 모자란다든가 세력이 모자란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저기서 하고 있는 잠수 기법 자체가 대량으로 투입할 수는 여건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장 여건상 예.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사고 원인 조사에 대한 부분도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네. 헝가리 법원이 크루즈 선장에 대해서 구속을 하면서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상태거든요. 네. 어떤 이유로 봐야 됩니까? 일반적인 건가요? 일단 지금 헝가리 현지에서는요, 헝가리 사법당국이 헝가리 법에 의해서, 즉 헝가리 주권과 형사법 체계에 의해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일단 적용되는 것은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 헝가리 법입니다. 네. 그런데 헝가리 법은 특히 우리나라 법 체계에 비해서 더욱더 이제 불구속 수사 원칙을 더 엄격히 지키고 있다. 네네. 이런 현지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만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데요. 즉 일정한 그 보석금을 납부를 하면 위시 추적 장치를 부착하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부다페스트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한다. 네. 이런 규정들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경우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보석 조건이라고 합니다. 네. 따라서 특별히 이번 사안의 경우에 이제 바이킹 시기노의 그 선장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또는 네. 우호적인 또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일반적인 그런 그 조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고의 근데 이제 결과가 너무나 참담하고 지금 네. 헝가리 검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헝가리 여론에서도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헝가리 현지에는 그러한 일상적인 그런 절차라고 본다면, 통상적인 절차라고 본다면 그보다 우리 국민들, 슬픔에 잠긴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우리 법감정상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네.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외교 당국도 헝가리 측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요청과 요구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일단 헝가리 검찰도 이제 불복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에 그 조건부 보석 허가 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남아 있는데요. 네네. 하지만 헝가리 내의 어떤 통상적인 절차나 선례들을 볼 때 이제 검찰의 불복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 선장 외에도 또 다른 그러니까 그 크루즈선에 가해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들에 대한 조사도 또 필요하다 이런 그 우리 정부 요청했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선박 운항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그 바이킹 시기노의 그 선장에 대해서 네. 현재 신병 확보와 또 책임 확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뿐만 아니라 또는 그와 병행해서 이번 선박 사고의 어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여러 사람들은 다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일단 중요한 순서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선장의 책임을 확인함에 있어서도 당시 선원 등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네. 헝가리 당국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않고 이제 절차와 이제 순서에 따라서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지금 사고는 헝가리에서 났지만 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라든지 피해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국민인 상황인데 국제적으로 이제 법이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국제적으로 많이 따르는 기존의 판례 같은 것들이 있는지요? 두 가지로 총 세 가지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민사적인 부분. 안타까운 말씀입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누군가가 금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 명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겠죠. 예. 여러 회사일 수도 있고 그 부분은 이제 민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각 국가마다 법 체계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 회사 또는 우리나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건 국제사법 규정들을 다 봐야 됩니다. 네. 그게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형사적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현실적으로 헝가리 내에서 그 해당 인물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 또한 세 번째는 이러한 민사적인 또한 형사적인 부분의 책임을 가리기 위해서는 도대체 이 선박들이 당시에 어떤 항행을 했고 또 그러한 그 항행이 법을 규칙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를 가려야 되는데요. 네. 이거는 일반적인 공통의 규정이 있어요. 따라서 있어요. 그 네. 부분은 판단하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예. 왜냐하면 선박의 항행 관련해 가지고는 규정들이 예.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하지만 그 일단 바다 이제 해상에서 운항할 경우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사고 발생 장소는 강이거든요. 지금 내해입니다. 네. 하지만 내해에서 바다까지 연결되는 경우에는 이제 바다에 적용되는 그런 그 항행 규칙이 적용된다는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네. 따라서 지금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그러한 규정들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협수로입니다. 즉 전해지기로 이제 한강의 2분의 1 폭 정도라고 하는데 이건 좁거든요. 예. 협수로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협수로의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콜레그라고 하는 그런 국제 협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거의 다 공통되게 적용됩니다. 헝가리도 마찬가지일 것인데요. 이 경우에 보면 협수로 좁은 폭이 좁은 곳을 항행할 때는 위험하지 않는 한 가장 오른쪽 으로 붙어서 가야 됩니다. 네. 즉 육지를 오른쪽에 두고 선박은 붙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영상을 보면 이러한 국제 규정을 지키고 있어요. 네. 오른쪽으로 가장 최대한 붙어서 항행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가해 선박인 바이킹 시기노는 이런 그 국제 협약을 지켰나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협수로를 진행할 때 이제 추월하는 선박이 있고요. 또 추월을 당하는 선박이 예. 있는데요. 이 추월을 당하는 선박, 그러니까 침몰한 허블레아니호는 이게 유지선이라고 해요. 유지선. 예, 그래서 네. 특별히 피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뒤에서 추월을 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추월을 할 의무가 있어요. 네.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그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뒤에서 추월을 하려던 그런 바이킹 시기노의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 심판들이 있는데요. 그 행정 심판에서 이러한 비슷한 유형의 사고에서 손해의 어떤 그 분배를 이제 여러 건에 있어서 이미 선례가 남겨져 있는데 예. 대략 뒤에서 추월하다가 사고를 발생한 선박의 추월선의 책임을 70에서 80%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고 또 구체적으로 이제 고려하고 좀 판단해야 되는 요소들이 따로 다 별개로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대략적으로 그 정도로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네.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뒤에서 이제 추월을 할 때는요, 이제 유지선, 이제 피추월 선박의 어떤 그 위험이 가해질 수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연락을 해서 이제 고지를 해야 돼요. 미리 신호를 줘야 되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협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다면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과실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도 헝가리 당국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봅니다. 네. 다뉴브 강이 강이긴 하지만 흑해로 연결되는 강이기 때문에 그런 국제적인 해상법적인 어떤 규칙들을 지켜야 하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는 아무래도 크루즈선에 여러 가지 책임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좀 구조 그리고 수색 작업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 현지에 가 있는 우리 구조대가 그 장비를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게 도착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표면 공기 공급식 잠수 장비 SSDS라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이 장비를 보내달라고 한 이유가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우리 팀이 출발을 할 때는 너무나 급했고 네. 현지 정보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저기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정보를 보면은 99% 이거는 스쿠버 장비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 저라도. 그래서 아마 가장 간단하고 가장 작업이 쉬운 스쿠버 장비를 준비해서 갔습니다.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조류도 세고 시정도 안 좋고 하니까 스쿠버는 위험하다. 네. 좀 더 안전한 장비가 없는가 해서 SSDS라는 것은 잠수의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장비가 아니고 네. 잠수의 기법입니다. 스쿠버 기법이 아닌 위쪽에서 잠수사에 공기를 직접 공급해주는 네. 그런 잠수 기법이죠. 네. 그런 잠수 기법에 맞는 장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서도 KMB라는 특별한 저런 장비를 지금 보내서 도착했을 거예요. 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장비는 원래 스쿠버로가 하면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수심에 제한이 있고 시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점점 잠수 장비가 발전해 온 거예요. 그 발전해 온데 스쿠버 장비 다음으로 발전하는 첫 단계의 장비가 지금 현재 헝가리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에는 저보다 훨씬 더 발전한 마크 21까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장비가 저기에 필요한 장비가 지금 도착해서 아마 사용하고 있는 곧 쓸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 잠수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나무의 장비를 빌려서 쓰는 것보다는 네. 뇌 장비를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안정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요청하는 겁니다. 정부가 뭐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회의를 통해서 보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수색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때보다 좀 수색이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잠수사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뭐 짐작되는 이유가 왜 그런 있으신가요? 얘기가 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세월호하고 작전 상황하고 여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여기에서는 세월호 작전보다 유리한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심. 네, 수심이 얕다. 얕다는 것 외에는 시정, 유속 모든 것이 세월호보다 불리합니다. 바다가 아니라 강인데도 그렇습니까? 강이니까 더 그렇습니다. 바다에는 밀려오고 밀려가는 시간이 있어요. 예. 약했다가 세졌다가 해요. 작업은 약할 때, 정지했을 때 하면 돼요. 예. 셀 때는 안 하면 돼요. 강물은 그런 시간이 없어요. 계속 같은 속도로 흐르는 거예요. 예. 이것이 강물에서 세월호보다 더 어렵다는 말의 핵심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바다가 오히려 이제 깊으니까 더 힘들 것 같은데 바다는 이제 조수에 따라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있고 강물은 그런 게 없이 계속해서 유속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말씀이군요. 그래서 여기 현장에서 가장 큰 작전의 장애 요소는 유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침몰한 유람선이 한 27m 정도 되는데 그거를 그 지금 보면은 계속 그 주변을 이렇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찾는 그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그 방법 말고는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방법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바닷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 더 아무리 탁해도 어느 정도는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왜 또 더 어렵느냐면은 민물에서 흙탕물이라는 것은 그냥 흙이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네. 그래 빛이 통과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보기가 상당히 힘든데 그래서 이럴 때 아마 나름대로 초고성 란탄이라든가 혹은 더듬는가 이런 작업을 이런 것을 통해서 극복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노력은 하지만은 그 시정에는 극히 제한됐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악조건이 겹쳤다. 유속이 세고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기서는 보인다 하더라도 극히 바로 코가 앞에 있는 외에는 잘 안 보일 겁니다. 대부분 촉각으로 작업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가 추가 장비를 보내는 방법으로 일단 수색 방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고 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을 통해서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조직이고 가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해난 심판법이 있는데요. 이 해난 심판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해난 사고가 해양 사고가 발생하면 특히 선박 충돌 같은 경우에 양측의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고 그렇게 양측의 과실 비율을 산정해야 되는데요. 이거를 소송 절차를 통해서 법원이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법원 소송으로 가지 않고 이제 일종의 그 행정 심판을 통해서 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할 수 있는데요. 예. 그동안 굉장히 여러 건의 사고 조사를 하고 또 굉장히
많은 수의 어떤 그 선례들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예. 따라서 이번에 파견이 된다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네. 실무적인 부분, 또 현장에 대한 경험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현장의 어떤 그 필요한 부분들을 다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정부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전문관을 현재 파견하는 계획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장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고 있고 또 이것이 어떤 상황인지 현장에서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분들은 잠시 뒤에 다시 한 번 더 모셔서 새로 들어온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남구조대장,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일단 말씀 감사합니다.